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 딱지만 붙었으면 아주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을 것이다. 그렇게 디자인이 훌륭하다는 KGM 토레스, 그 인기 덕분인지 이 토레스 파생 모델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건 토레스 쿠페. 아니, 지난번에 마인드라에서 이런 쿠페가 나온다고 하더니 이거랑은 전혀 다르게 나왔네요. 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렌지로버 닮았다고 해서 KG로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명이 벌써 붙었어. 가격도 2천만원 중반대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거 말이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 사진이 토레스 쿠페다 하면서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했죠. 왜냐하면 기어봉을 보면 쌍용 기어봉이야. 방향지시등 보면 쌍용 방향지시등입니다. 그러면 이 부품이 쌍용 거네? 그러면 이거 쌍용 쿠페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 차는 인도 마인드라 XUV E9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요번에 공개된 토레스 쿠페를 보면 이 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와중에 마인드라 XUV 왜 이렇게 예뻐? 이거 되게 예쁜데? 여튼 그때 그 사진은 마인드라 차가 맞고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왜 마인드라 차가 우리나라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아니, 인도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유는 우선 첫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예전하고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 대부분이 자동차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을 완전 분업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업화시키냐면, 쌍용만 해도 지금 파워트레인은 지금 변속기가 아이신이든지, 그리고 요번에 엔진은 테너지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서스펜션은 만도가 하기도 하고, 공조장치는 한온이 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IT, 전장 부품 모두 외주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LG에서 할 수도 있고, 중국 회사들 할 수 있고, 당연히 외주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지금 아이나비가 하죠. 티맵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주. 음성인식 네이버 클로버죠. 당연히 외주입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보면 CC에 들어가는 거의 전부가 외주가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자동차 회사는 철판 찍고 용접하고 그리고 나사 조이는 거. 자동차 회사라는 게 그냥 얻는 회사, 조립하는 회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자동차 회사는 노하우지. 그렇게 다 해서 그게 자동차가 돼? 그거 갖고 튜닝을 하는 기술이 노하우야. 그걸 잘하는 자동차 회사가 훌륭한 자동차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거 조합해서 나중에 핸들링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걸 외주로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자동차 회사가 다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각각의 회사들을 엮어내는 기술, 이걸 가진 게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용차의 전주인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마힌드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차가 2004년에 상하이차에 팔렸잖아요. 그때 팔렸을 때, 그리고 2010년에 마힌드라에 팔렸을 때 그거 그냥 팔린 거지 아이, 회사 안 망했으니까 잘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쌍용차가 대단한 정보나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그때 쌍용차가 대단한 기술을 상하이에 넘겨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쌍용차 직원들이 상하이차를 상대로 기술 빼갔다고 해서 기술 유출 소송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실체가 없다고 해서 패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 자체를 빼간 건 별로 없었단 얘기죠. 그런데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 봤다는 그 경험, 그거는 맨 땅에선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철은 어디서 구해? 아니면 기계는 어디서 구해? 부품은 어디서 가져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거, 이런 연결고리 자체가 노하우죠. 근데 회사를 만약에 인수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라면, 이거 철판은 한국의 어디 땡땡 회사에서 만들어서 거래하는구나, 아니면 이건 땡땡 회사에서 튜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에 똘똘한 직원이 있어. 요 직원 똘똘하네 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지금 상하이 자동차 신차 만들 때 어디하고 협력합니까? 상당 부분을 한국 업체하고 협력합니다. 마인드라는 신차 만들 때 어디서 튜닝해요? 한국에서 튜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 차도 그렇고 마인드라도 그렇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신차가 한국 내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 KGM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요, KGM 주식 중에 마인드라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 6.7%입니다. 아직도 마인드라가 3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아직도 관계가 있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튼 지금 마인드라에서 팔고 있는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XUV 300 요걸 보면 티볼리랑 똑같습니다. 엘투라스 G4 이건 그냥 렉스턴하고 똑같아요. 이 중에 렉스턴은 단종시켰죠. 근데 XUV 300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계속 팔 거면 우리한테 로얄티라도 주시든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했던 그 시절에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6년에 딱 한 번 흑자를 냈습니다. 그때 마인드라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 번 맡기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 마인드라의 경영 능력을 보여준 거다. 이러면서 약간 지금 거들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뭘로 흑자를 냈는데 차를 정말 잘 팔아서 흑자 냈나? 그게 아니고요. 티볼리에 대한 설계, 라이센스 등등등 모든 권한을 다 매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돈으로 흑자를 낸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티볼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티볼리를 계속 울거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라에서 새로 나오는 자동차, 지금 쿠페형 자동차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지금 아마 이게 토레스 기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티볼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쌍용의 기어 시프터, 뭐 깜빡이 스위치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해도 그냥 호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상하이차, 마인드라, 신차들 보면은 예뻐요. 예쁩니다. 물론 아직 차이는 있지만 지금 더 이상 우습게 보이지가 않고 어디 해외에서 보면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야 그때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국내 기업들이 무책임한 매각한 거 이게 경쟁자들을 엄청 키워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찌됐건 KGM에서 나온다는 토레스 쿠페 마인드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다들 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TBCF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부분엔 약간 0.1초만 더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0.1초가 짧아서 중간에 끊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정도입니다.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TBCF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인데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아닌가? 아무래도 전통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통을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창사 70주년 기념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태극기가 막 펄럭펄럭합니다. 분위기로 보면요 70년 전 영상이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걸 노린 건가? 70년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현대기아가 67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57년밖에 안 됐습니다. 현대기아보다 훨씬 오래된 게 KGM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 KGM이라고 크게 썼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회사 CI인데 회사 CI가 어떻게 통일이 안 돼 있나? 폰트가 어떻게 제각각인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고 왜 영상이 중간에 끊긴 것처럼 되나?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기로 하죠. 자 그리고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를 향해 KGM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 KGM이 그런 뜻이었어? 오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코리아 그레이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어우 신선하네요. 영상을 보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옵니다. 오,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고 세련됐어요. 컬러도 굉장히 강렬하고요.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더 잘 달릴 것 같은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전면부를 보면 DRL도 확 다르네요. 내연기관 토레스하고 비슷한 가로로 얇고 긴 램프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 멋진데요. 내연기관 토레스는 이렇게 생겼고 전기차 토레스 EVX는 이렇게 생겼는데 토레스 쿠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럼 이 차는 전기차냐 가솔린이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연기관. 그런데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정도로 했다는 건 전기차도 이런 디자인으로 가려나?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램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램프 안에 건곤 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램프에 이걸 다 집어넣었어. 굉장히 새롭고 좀 독특하긴 합니다. 이전에도 건곤 감리를 조금씩 쓰긴 했는데 이게 조금 쓸 때는 그렇다 쳤는데 이걸 다 쓰니까 와 이렇게까지 하나. 영상에서도 전체적으로 태극기의 문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건은 휠을 상징한다고 하고 감은 자동차를 상징한다고 하고 리는 도로를 상징, 고는 횡단보도를 상징한다는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니까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애국 마케팅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옛날에 애니콜을 선전할 때 한국 지형에 강하다 애니콜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경쟁 상대가 모토로라였거든.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 지프를 보면 어셈블드 바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들여서 애국 마케팅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일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우리 아메리카의 자동차를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KGM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가? KGM의 경쟁 상대가 미국입니까? 일본이에요? 독일인가? 아니잖아요. 아니, KGM의 경쟁 상대는 지금 현대입니다. 현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애국 마케팅을 한다. 현대 기아는 더 대한민국 기업 같은데 이게 되나? 아, 죄송하고요. 일단 전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 보면 여기에 번호판에 J120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J120이 뭔데 여기 써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J120이라고만 써 있는 이유는 차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웃기죠. 이 차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이름 정하고 채 6개월도 안 돼서 차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배지 디자인할 시간도 없겠다. 아니, 세상에. 아무 폰트로나 갖다 붙이면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아무튼 그래서 J120이라고 여전히 써 있고요. 토레스 코드명은 J100이었죠. 그러니까 그 파생 모델이다 해서 J120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 같아요. 토레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코드명이 U100입니다. 그러니까 J120이라는 건 확실히 가솔린 차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전기차 모델이라면 U120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됐겠죠. 자, 어쨌든 이름은 지금 뭐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쌍용을 벗고 KG라는 걸 더 강조하자라는 측면에서 KG50 이런 이름을 고려 중이라고 하시던데 KG50은 조금 그건 좀 여튼 좋은 이름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DRL이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강인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고요. 기존 토레스는 헤드램프가 쑥 들어가서 거기에 눈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래쪽에 램프가 있을 것 같은 곳에 확실히 램프가 있고 위쪽엔 DRL만 있는 형태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눈 쌓일 걱정은 이젠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쿠페라고 하는데 전면을 봤을 때는 이걸 봐서 쿠페인지 아닌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조금 쿠페 느낌이 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이드미러는 기존에 너무 각진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쿠페라면 조금 요 디자인도 바꿔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클래딩을 전부 바디색으로 칠한 거 아주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프를 보면요, 기존의 토레스 루프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루프가 창문이 있고 그 위로 이만큼이 더 튀어나와 있어. 게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뚝 튀어나왔다가 톡 내려가는 거, 이게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독특할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차가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 들고 좋았어요. 오프로더라는 걸 더 강조하기도 했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더 넉넉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았죠. 근데 지금 이 차는 쿠페형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형 느낌으로 천장을 이렇게 꺾지 않고 일자형으로 쭉 뻗었고 윈도우 라인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윈도우 라인에 딱 붙여서 이렇게 딱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훨씬 세련되고 훨씬 잘 달릴 것 같이 보이네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A필러, B필러 이렇게 윈도우 라인을 보면 기존의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 문짝은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아주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벨트 라인을 봤을 때는요, 기존의 벨트 라인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뚝 끊어진 느낌이 들어서 차가 길어 보이지 않고 차가 이렇게 위로 솟은 것 같은 SUV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쭉 뻗으면 어떤 느낌이 들길래 그러냐, 차가 너무 길어지면 MPV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걸 벨트 라인을 중간에 끊어서 확실히 나는 SUV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쿠페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루프를 이렇게 깎아 내려서 요게 MPV 느낌이 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을 중간에 끊지 않고 뒤까지 쭉 이어서 굉장히 차가 늘씬해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지금 선이 보닛부터 이어져서 벨트 라인을 쭉 지나쳐서 트렁크까지 감싸도록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뒤쪽 팬더도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요. 뒤쪽 팬더가 기존에 있었던 토레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테일램프가 이 캐릭터 라인에 딱 붙어 있어서 더 쭉 뻗은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팬더 부분도 뒤쪽을 더 튀어나오도록 해서 이 뒤쪽 팬더가 오버 팬더처럼 이렇게 부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쪽도 튀어나오고 뒤쪽도 튀어나오고 빡! 이런 식으로 자체가 강조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뒷유리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뒤쪽에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유리가 이렇게 거의 다 내려가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뒷부분에 플라스틱 나눠진 부분을 없애고 이걸 하나의 유리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쭉 뻗은 느낌도 나고 훨씬 더 디자인이 예쁘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정말로 이게 다 유리면 유리창이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별로 안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게 걸리고 그리고 요 뒷부분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게 괜찮을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유리를 살짝 내리고 싶을 때 살짝 내려지지 않고 요 부분이 요렇게 벌어지니까 요게 뒷좌석에 앉으면 좀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뒷유리가 덜 내려가기도 하고 요게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양산에서는 어쩌면 요 부분이 잘라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라져 있고 유리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려갈지 요거는 양산에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필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C필러가 그냥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아니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리고 뒷부분 뒷유리 각이 굉장히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 앞에 보면 여기 뒷유리처럼 보이는 거 이거 뒷유리가 아닙니다. 뒷유리처럼 뒤쪽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덧댔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가 없고 뒤쪽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큰 덩어리를 사용한다고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고 게다가 속도감도 상당히 느껴지는 걸로 보여지네요. 디자이너가 굉장히 과감하고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장도 흰색으로 투톤 컬러를 넣어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깎이면서 이 속도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체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 그리고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도 주고 있네요. 아주 세련됐네요. 범퍼 아래쪽도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범퍼였다면 이제는 엉덩이를 위쪽으로 탁 치켜 올려 세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힙업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섹시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도 있네요. 차체를 약간 낮춰서 더 스포티해 보이는 비율도 덤으로 얻은 것 같아요. 아주 날씬합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살짝 보여줬는데요. 램프 구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위쪽에 일자 램프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곤 모양의 램프가 여기 또 있습니다. 아니 램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야? 굳이? 게다가 램프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게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죠? 이게 브레이크 등이 될 게 거의 분명한데 범퍼에 맞닿을 정도로 낮은 데다가 거기다가 차체의 맨 가장자리로 꺼내놨거든요. 이게 코나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차체의 맨 가장자리에 있으면 어딘가에 긁히게 되면 램프부터 깨질 텐데 이게 괜찮은 위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진하다 잘못 긁으면 부품값 꽤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래도 방향지시등 아니면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데 방향지시등도 요 낮은 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램프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낮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큼 낮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 뒤쪽 윗부분을 살짝 보면요 뒷유리가 아주 매끈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여기 보면 와이퍼가 없습니다. 와이퍼가 별도로 없이 아주 매끈한 히든 타입 와이퍼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와이퍼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네요. 자 위쪽의 스포일러도 지금 보면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예쁜 디자인의 스포일러를 갖고 있네요. 영상들이 뭐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영상이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쿠페 어디 부분에 있는 거야? 하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건 쿠페에 있을 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쿠페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다른 차의 사진을 싹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차의 사진이냐? 토레스 픽업 트럭의 사진입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을 보면요 테일램프 부분에 요게 있는데 요 디자인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네요. 근데 토레스 픽업 트럭은 아직 양산 수준이 아니어서 그래서 실제로 양산에 들어갈 때는 요 부품이 들어갈지 아닐지를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것저것 섞다 보니까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예쁜 부위인 것 같고 요게 픽업 트럭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토레스 전기차가 이렇게 생겼고 토레스 가솔린 버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가솔린 버전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요 토레스 쿠페를 내놓을 때는 가솔린 버전하고 확실한 차별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조금 더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큼직한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는 형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굳이 또 다른 제3의 디자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토레스 EVX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기판에 엄청난 실망감을 나타냈거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의 퀄리티 자체도 높여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내에 움직이는 그래픽 수준 이것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꼭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이란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또 크게 달라질 만한 부분은 아마도 시트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토레스 디자인을 보면 이 루프가 넉넉하고 굉장히 높은 루프를 갖고 있는데 거기 맞춰서 시트가 구성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쿠페가 일자로 쭉 뻗었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트는 그만큼 더 낮춰야 될 거고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훨씬 예뻐지고 훨씬 잘 달리게 보인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쿠페라고 불러도 되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SUV 쿠페라고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요즘 뒤만 이렇게 살짝 바꿔도 쿠페라고 해도 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KGM 내부에서도 이거 쿠페라고 했다가 괜히 역풍만 맞는 거 아니냐? 이래서 쿠페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곽지선 회장이 지난번에 미래 전략 발표회에서 쿠페형 SUV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했거든요. 요거 좀 어렵다. 사실 쿠페형 SUV라는 말 조금 이상하긴 하죠. 일단 쿠페라는 게 뭐예요? 이 예전에 마차 중에 문이 두 짝 있는 마차를 쿠페라고 했습니다. 좀 경쾌한 거, 잘 달리는 거, 그런 거. 자동차 시대에 넘어와서도 당연히 그런 문짝 두 개짜리 차를 쿠페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CLS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포도어 쿠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아니, 포도어 쿠페라니 문짝이 두 개가 쿠페인데 일단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 벤츠가 이게 쿠페라고 하는데 그게 쿠페인가 보다. 그냥 어느샌가 다들 납득하고 다들 포도 쿠페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세계 최초로 SUV 쿠페를 만든 회사는 어딜까? BMW X6? 아니죠. 벤츠 GLE 쿠페? 아닙니다. 쌍용 액티언이죠. 쌍용 액티언이 세계 최초의 SUV 쿠페잖아요. KGM은 SUV 쿠페의 시조세급이니까 세계 최초 회사니까 KGM이 이게 토레스 쿠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게 쿠페형 SUV가 되는 거지. 어디 독일 따라쟁이들이 뭘 무슨 내가 쿠페라면 쿠페지 라고 자신감을 갖고 잘 밀어붙여주면 좋겠습니다. 토레스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어떤 게 들어갈까? 기존의 토레스 가솔린 모델은 1.5L 터보 가솔린 모델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거 약간 아쉬워요. 왜냐면 현대기아 주력이 1.6L 터보야. 그러니까 1.6L에 비해서 배기량도 일단 100이 빠져. 그리고 출력도 10마력씩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거 조금 아쉬운데 라는 얘기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칸 뭐 이런 수출 모델에 보면 2.0L 가솔린 터보 들어가거든요. 이거 넣어주면 최고 출력 225마력 그 정도면은 괜찮지. 동급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되죠. 안 돼요? 안 됩니까? 국내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넣어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보다 더 위급의 자동차를 내놔야 되니까 엔진은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KGM이 무슨 위급 아래급 따질 때입니까? 그런 거 따질 때 아니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떡하냐고? 아니 옵션으로라도 제공해주면 되잖아. 그 엔진이 들어간다는 건 그 차 급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엔진의 급을 조금 더 높은 것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대 안 팔리더라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경쟁사보다 위급이란 얘기예요. 진짜 대량 판매를 안 하면 큰일 나는 회사는 모르겠지만 KGM 정도는 뭐 몇 대 정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튼 파워트레인에서 정말 마땅한 해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파워트레인이 갑자기 등장할 리가 없죠. 파워트레인 더 이상 개발 안 하니까. 하지만 전기 파워트레인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더 기대되긴 하네요. 자, 그럼 이 차 언제 출시되나? 출시 시기도 이미 공개됐습니다. 곽지선 회장이 6월에 출시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4개월 남았네? 4개월 후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차 이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토레스 기본 모델을 보면요 시작 가격이 2,797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토레스 쿠페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지겠죠. 만약에 3천만원 정도에 팔리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쯤 KG 모빌리티 직원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들아 이러실 것 같은데 소비자 마음이 그렇다고. 소비자 마음 같으면 토레스 살려다가 300만원 차이 그럼 요거 선택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500만원이면 500만원 조금 어려운데 7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가면 야 그건 좀 팔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 것 같습니다. 자, 시작 가격 3천만원 기대해보고요 풀옵션 다 더해도 4천만원을 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자,
너무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러운데 소비자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기능은 다 넣어줬으면 좋겠고 디자인은 최고로 멋졌으면 좋겠고 가격은 전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정도 이해합니다만 소비자들 마음이 그렇다는데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면요, 너무 잘 뽑아서 이거 잘 안 팔리면 너무 아깝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만약에 쿠페형이 아무래도 가격 인상 요인 때문에 이걸 도저히 싸게 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걸 전기차용 디자인으로 먼저 내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이 디자인으로 내놓고 가격을 좀 올려받은 다음에 그러고서 디자인이 요 디자인은 좀 비싼 차의 디자인 이렇게 좀 자리매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가솔린용으로도 팔아주면 그러면 그때는 납득해주지 않았을까. 와, 이 전기차 디자인을 그대로 해서 가솔린으로 싸게 팔아주네. 오, 이러면서 사게 되지 않나.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그거는 조금 너무 아까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KGM은 토레스 쿠페, 토레스 픽업 트럭 이렇게 두 가지 차종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두 차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크지만 이 KGM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KGM이 현대기아의 막강한 경쟁자가 돼서 이렇게 함께 싸워준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가 더 나은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크게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KGM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